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백야 김자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이성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백야 김자진의 국내 독립운동까지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주에서 항일투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잊으셨을 것 같아서 잠깐 되새겨 보면 김자진은 홍성 출신인데 계몽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노비해방을 하고 호명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기홍학회 활동을 하고 그리고 1910년 나라가 망하면서 이창량이나 염직회사를 만들어서 군자금 모집을 하다가 1910년대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인 뭐에 참여했다고요? 광복회에 참여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만주에 가게 되는 계기를 좀 볼 텐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이 광복회라는 단체가 원래는 의병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독립전쟁론으로 합쳐진 건데 김자진이 이제 위패제조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로 파견하게 되는데 사실 이 광복회라는 단체가 위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910년대 전국에 지부가 있었어요. 팔도 지부가 있었고 우리 그 영화 그 밀정 또 암살 이거의 모티브가 되는 그 의열단 있지 않습니까? 그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광복회 의열투쟁을 보고 의열단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1910년대 가장 대표적인 의열투쟁 단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던 김자진이 만주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광복회가 갖고 있는 위상 때문에 만주 부사령에 파견된 김자진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김자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그다음에 많이 높게 평가하는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1910년대 김자진이 만주에 갔을 때는 이런 표현을 쓰나 우리 요새 학생들이 말하는 듣보잡 잘 모르는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자진은 만주에 가자마자 아주 대표적인 선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겁니다. 대한독립선언서. 우리 그 독립선언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 그러죠? 그 전에 있었던 28 독립선언서 그러는데 그것만큼 유명한 독립선언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음력으로 1918년 11월인데 양력으로 하면 1919년 2월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무호독립선언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가 39명이 조선이 완전히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한 대표적인 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인데 바로 여기에 김자진이 서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원본이에요. 원본인데 대한독립선언서 원본인데 여기 보면 이제 김좌진이라고 써 있죠. 이제 39명의 김자진이 들어간 건데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김자진이라는 인물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유명한 독립운동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기 선언서에 서명하신 분들 보세요. 김교원, 신규식, 박은식, 안창호, 조소왕, 김동삼, 이시영 우리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분들이 여기다 서명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김자진도 서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김자진이라는 인물보다는 김자진이 지금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인 광복회라는 단체의 책임자로 길림에 와 있는 거죠. 그 위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김자진은 길림에서 대한독립선언에 서명을 하고 해외 독립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자진이 처음에 참여한 단체는 길림군정사라고 합니다. 길림군정사. 아까 그 노비해방을 할 때 안동유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년 선생이 서간도 지역에 만든 독립운동 단체가 길림군정사라는 단체예요.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 김자진은 왜 북만주 쪽으로 가느냐? 김자진이 활동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청산리 대처방 북로군정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식 이름은 대한군정서인데 저 단체가 어떻게 발전을 하는 거냐면 우리 1909년에 우리 민족 종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군교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건 뭐냐면 우리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던 나철 오기호 이런 분들이 오적들을 계속 암살하려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1909년에 이제 민족 종교를 만들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만든 이 종교가 단군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09년에 만들어지는데, 근데 종교 이름 자체가 민족적 냄새가 나죠. 나죠? 예. 그래서 금방 들키겠죠. 그래서 이 단군교가 딱 1년 만에 종교 이름을 바꿔요. 대종교라고. 예. 대종교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대종교라는 이 종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종교적 성향보다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총본사는 아예 만주로 옮겨버려요, 대종교는. 자, 이 대종교도들이
북간도 지역에 가서 만든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를 중광단이라고 해요. 중광단? 네. 자, 이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이름을 바꿉니다. 1919년에 들어가면 뭐라고 바꾸냐면 대한정의단이라고 바꿔요. 이게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러는데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 보면 단체가 계속 나와요. 단체 이름을 바꿔서 그래요. 학생들 처음 볼 때 머리 아파 죽겠대요. 근데 이름을 계속 바꾸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대한정의단이 자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임시정부는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을 무장투쟁 단체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소속으로 이렇게 귀속시켜요. 그러면서 대한정의단이 이름을 바꿉니다. 대한군정서라고. 예.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한군정서라는 독립운동 단체는 뭐다? 대종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독립운동 단체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에 김자진이 참여하는 건데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이 대종교는요 교세가 상당히 셌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북만주 쪽에 항일투쟁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돈도 있고 사람도 많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항일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종교도들이 이제 항일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 지식을 갖춘 아주 전문적인 교관이 필요한데 여기 이 대한정 이쪽에는 군사 지식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교관들이. 그런데 자 길림군정사는 석주 이상년 선생이 운영했던 저 서간도 쪽의 길림군정사는 신흥무관학교 들어보셨죠? 만주에 설립된 대표적인 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라고 있어요. 이 신흥무관학교가 1911년에서 1919년까지 우리 독립군 장교들을 3,400명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저 길림군정사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 길림군정사 이상용 선생한테 요 대한정의단, 중광단, 대한정의단, 대한군정서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서일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석주 이상용 선생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 길림군정사는 이 전문적인 군사 지식을 많은 교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군정서에 좀 보내주십시오. 같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석주 이상용 선생이 길림군정서에서 활동했던 군사 전문가들을 대한군정서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누가 간다? 김자진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자진은 북만주 지역으로 오게 되고요. 대한군정서에 참여하게 되고 이때부터 종교를 뭐를 믿는다? 대종교를 믿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대종교는 이제 단군을 믿는 종교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써놓은 게 그런 거지. 대한군정서 원래는 중광단, 대한정의단, 이제 대한군정서가 된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김자진이 참여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 당시 독립운동 단체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민정부, 군사부 나눠져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민정, 그러니까 행정 책임을 맡은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군사부 책임을 맡은 이렇게 두 개 부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김자진은 어느 단체에 참여하든지 다 군사부 책임을 맡아요. 그 대한군정서에 참여한 이후에 김자진이 만든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관연성소라고 그래요. 사관연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사관학교예요. 그 대한군정서에서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독립군 간부들을 배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0년에 9월에 1회 졸업생이 나옵니다. 1회 졸업생이 독립군 간부 양성한 거예요. 사관연성소에서 300여 명의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는데 이 300여 명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성대라는 걸 만들고 이 교성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군정서 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생들도 헷갈려 하던데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보면 대한군정서라는 독립운동 단체고 이 대한군정서 밑에 있는 군대 이름이 대한군정서 군인 거예요. 그 대한군정서 군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백야 김자진이에요. 그런데 왜 1회 졸업생밖에 배출하지 못했느냐? 이게 이제 청산리 대첩의 원인이 되기도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 아까 독립전쟁론이 열심히 준비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10월에 청산리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면
일본 애들은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독립전쟁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뭐 의병들의 잔존 세력, 뭐 화승총이나 들고 다니는 뭐 산적 수준 뭐 이렇게밖에 이해를 안 했어요. 근데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50명이 죽어 나갔어요.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보고서가 바뀌게 되는데 만주에 있는 한인 독립군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계적인 근대식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고 아주 강력한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부대라고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일본 제국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대응을 하면 만주에는 한인 독립군들을 얘들 말로 토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독립전쟁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만주죠? 여긴 지금 어디 땅이죠? 중국 땅이에요. 그렇죠? 중국 땅이에요. 그럼 압록강,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긴 식민지 조선이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본 땅이 되는 개념이 성립해요. 그렇죠? 네. 우리 독립군들은 만주에서 활동을 하고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만주로 군대를 출동을 시킨다. 그러면 무슨 전쟁이 됩니까? 중일 전쟁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본 애들은 1920년에 그렇게 독립군들한테 공격을 받아도 압록강, 두만강을 못 넘어와요. 넘어올 수가 없어. 넘어오는 순간, 월강을 하는 순간 중국하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개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계속 넘어갔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예 만주에 주둔을 하면서 우리 독립군들하고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긴 중국 땅이죠. 그렇죠?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희한한 사건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훈춘 사건이라는 거야. 훈춘 사건. 이게 훈춘이라고 저 두만강,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 국경 지역에 있는 국경 도시예요. 이 훈춘은 중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춘에 국경 도시니까 이 당시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다고. 일본 영사관? 네. 일본 영사관입니다. 이거는 훈춘에는 일본 영사관. 그럼 이건 외교 시설이죠? 이거 훈춘은 지금 누구 땅이라고? 중국 땅.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은 일본 외교 시설이죠? 그러면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은 누가 보호를 해줘야지? 중국이 보호해야죠. 자국 땅에 안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우리가 경비하잖아요. 그러죠? 도쿄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일본 애들이 보호하는 거랑 똑같아요. 외교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중국 땅이니까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은 중국 애들이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본 참 대단한 것이 이 당시에 만주에는 우리 독립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적이라고 있어요. 마적. 이 마적이 뭐냐면 중국 산적. 많이 무식해요. 돈만 주면 아무거나 다 해요. 일본 애들이 돈만 좀 다 해요. 일본 애들이 중국 마적을 섭외를 합니다. 섭외를 해서 얘들한테 무기하고 자금을 댈 테니까 훈춘에 있는 자기들 영사관을 공격해달라고 해요. 이해된 거예요 지금? 마적들을 동원을 일본 애들이 마적을 섭외를 해. 그래서 자금하고 돈을 댈 테니까 자기들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달래요. 마적들 황당했겠죠. 그렇죠? 알아듣는 거죠? 네. 마적이 돈 주면 다 하니까. 이 마적들이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요. 그래서 일본 영사관을 불질러요. 그래서 일본인 외교관 13명이 죽어요. 이걸 우리가 훈춘 사건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훈춘 사건. 자, 일본은 왜 자기들 외교관을 죽여가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냈느냐? 자, 봉오동 전투 이후에 만주에 출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병. 근데 명분이 없어. 만주에 출병을 하려면 여기 출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남의 나라를 그냥 중국 땅에다 자국 군대를 주둔할 수 없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중국 정부에 요구한 거예요. 야,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 이거 외교시설이지. 중국 정부가 보호해야 되잖아. 근데 공격받았어. 왜 니네 외교시설을 공격받게 뒀어? 이제 앞으로 만주에 있는 모든 일본의 외교시설은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겠다? 출병을 하겠다라는 거지, 만주에. 중국 애들 놀랬겠죠. 자국 안에다가 일본 군대를 주둔시킬 수는 없고 안 된다고 하려다가 봤더니 훈춘 사건이 발생을 했고 중국 정부 괜히 고민한 거예요. 중국 정부가 오케이 하기 전에 일본 애들이 여기 압록강변에 있던 대규모 일본군이 있어요. 나나 19사단이라 아주 강력한 부대예요. 얘들을 압록강 넘어서 간도에 출병시켜요. 이걸 우리가 간도 출병이라고 해요. 여기 사이에 있는 거죠. 여기 간도 출병. 얘들이 1920년 10월에
간도에 출병을 합니다. 정식 군대가 만주에 투준하면서 우리 독립군들하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 간대 출병한 일본군들하고 싸운 전투가 청산리 전투예요. 청산리 전투. 자, 김자진이 왜 1회 졸업생밖에 배출 못했느냐? 9월에 졸업했죠. 그렇죠. 그러죠? 그다음부터 간도 출병을 했기 때문에 일본군하고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관 연성소에서 독립군들을 배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도 출병이 이루어지고요. 청산리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독립군들은, 만주에 우리 독립군들은 회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독립군들은 독립전쟁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무장투쟁을 갖췄어.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까지 다 전투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 일본 애들, 이 남남 19사단하고 21사단 애들이 넘어오는데 너무 대규모 군대가 넘어왔어요. 우리 독립군들은 무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군하고 만주에서 전투를 하더라도 게릴라 전술이나 유격 전술을 써야 되는데 이거 정식으로 주둔하면서 전투를 하면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독립군들한테 상당히 불리하죠. 그렇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불리하고 또 만주 항복판에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을 하면 만주에 후리 한인들 상당히 많잖아요. 피해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야, 일단 피전책 만주를 비우자. 일본 애들 대규모로 군대가 넘어왔기 때문에 얘들이랑 싸우는 건 좀 어렵다. 그리고 우리 한인들 너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다 회의를 해요. 다 회의를 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만주를 비워. 텅텅 비워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은 저 만주 북쪽으로, 저 북만주 쪽으로 이동해. 러시아 자유시 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일본 애들 대규모 병력이 넘어왔는데 청산리 전투 이후에 우리 독립군들이 없어요. 다 어디로 갔어? 다 만주를 비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 간도 출병한 일본군들 돌아가야죠. 그렇죠? 아,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일본 간도 출병한 일본군들이 뭐를 하느냐? 1920년 10월에서 출병을 하죠. 1921년 4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만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해요. 한인 마을 초토화 작전을 벌인다고. 보복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민간인 학살 행위를 벌여요. 무려 7개월 동안. 이걸 우리가 경신참변이라고 합니다. 경신참변. 국제적 범죄 행위예요. 민간인 학살 작전에 돌입해요. 청산리는 아예 다 없어졌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어린이고 아이고 뭐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1920년 10월에서 11월까지 2달 동안만 학살한 우리 한국인이 3,600명이 넘어가요. 이거 얼마나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저 잘 몰라요. 대규모 민간인 학살 작전을 벌이는데 이걸 우리가 경신참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독립군하고 전투를 한다면 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독립군이 없다고 우리 민간인 학살 작전을 벌여. 무려 몇 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장암동 마을이라고 대표적인 거예요. 북만주 마을인데 들어와. 일본군들이 들어왔어요. 마을을 공격을 해요. 한인 마을을 공격을 하면 남자들은 다 잡아와요. 남자들은. 어려도 죽여요. 왜 그러냐면 잠정적으로 독립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장암동 마을 사람들 다 잡아다가 교회에다 넣었어요. 일본 애들 꼭 우리 학살할 때 교회에다 꼭 넣는 습관이 있어. 이상해요. 불태워서 죽였어요. 30 몇 분인가 죽였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일본군들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어떻게 그 같은 마을이니까 뭐 오빠고 뭐 아버지고 뭐 이러잖아. 여인네들밖에 안 남았어요. 시가 다 탔어. 마을에 있는 남자들은 다 탔어요. 교회에서. 또 다 뛰어. 어떻게 장례 지내야 되니까 다 뛰어서 이렇게 묘를 만들어요. 근데 일본 애들 독한 게 뭐냐면 봐봐 보세요. 이게 A라는 마을이 있어요. 한번 공격했죠. 그렇죠. 그럼 공격한 마을은 다시 한인들이 들어와서 살을까 봐 교반적 방법이라고 이렇게 들어갔던데 또 들어가고 그래요. 그 장암동 마을도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와요. 다시 한인들 들어와, 남자들 들어와 있는 줄 알고. 근데 뭐 지들이 다 죽였지. 없잖아. 그게 어떡합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또 묘를 또 다 파. 장례 지는 묘를 다 파요. 일주일 전에 묘 해놓은 걸 다 파. 끄내. 그래서 서울교를 불질러요. 그리고 가요. 뭐 이런 짓들을 해요. 무려 몇 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이걸 우리가 경신참변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 민간인 학살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일본이 다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적 범죄 행위죠. 그러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주 심각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과 일체는 구분해야 된다. 뭐냐? 사실 일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지금 방청객 같은 젊은 이 학생들 같은 일본의 청년들은 자기 조상들이 벌인 죄에 대해서
죗값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아 민족들한테 자기 할아버지나 뭐 아버지 세대에서 증조 할아버지 세대에서 벌인 그 국제적 범죄 행위 때문에 아시아 국민들로부터 질차 멸시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쟤들 잘못은 없어요. 아니, 자기를 의지랑 관계없이 일본 민족으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이또 이러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 자기 의지랑 관계없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젊은 여러분들 같은 세대들은 사실 우리가 용서를 하고 같이 21세기 협력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예요. 일본 제국주의를 미워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일본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일본이란 나라가 다시 일본 제국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인데 그 일본이란 나라가 다시 일본 제국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런 국제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사과하지 않고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서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조금 빗나갔습니다. 자, 어쨌든 사관연성소에서 교성대를 만들어서 대한군정서군을 만들었고요. 이 대한군정서군이 청산리 대첩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력 부대가 됩니다. 네. 요거는 사관연성소 졸업식 사진 모습이에요. 아, 이거 뭐 체육대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체육대 하는 거라고 그래. 요거는 이제 독립군들이 사용했던 수류탄이고, 저건 이제 무기. 일본군들한테 압수된 무기예요. 자, 드디어 청산리 대첩을 합니다. 청산리 대첩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청산리 대첩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이 했고 청산리라는 곳에서 한 군데서만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청산리 대첩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다 써놨죠. 1920년 10월 21일에서부터 26일간 북간도 지역에서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들하고 벌인 10여 개의 전투를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전투가 상당히 많아요. 백운평, 완누구, 천수평, 어랑천, 맹개걸, 만기구, 시구, 천보산, 고동화 저런 대규모 전투를 다 합쳐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자진만 한 건 아니고 홍범도를 비롯한 만주에 있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벌인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1920년 10월에 간도에 출병한 일본군들하고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가 1920년 10월 21일에서 26일간 벌인 10여 개의 전투를 다 뭐라고 한다?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청산리 대첩이냐? 첫 전투가 백운평 전투라고 합니다. 김자진이 벌입니다. 대한군정서군이. 첫 전투가 백운평 전투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가. 이 백운평 전투가 일어난 곳이 화룡면 청산리예요. 행정구역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10여 개의 전투를 다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데 왜 청산리 대첩이다? 첫 전투가 김자진이 이끄는 대한군정서군을 벌였는데 이 청산리 백운평 전투가 일어난 곳이 행정구역명이 화룡면 청산리예요. 그래서 첫 전투지 행정구역명을 따서 청산리 대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대한군정서군이 벌인 전투는 자, 뭐냐? 백운평, 천수평, 어랑청, 맹개구. 전투가 상당히 많죠? 요것만 이제 대한군정서군이 한 거고 김자진이 한 거고 나머지 전투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군 19사단, 21사단 한 2만 명 정도 간도에 출병을 해요. 이 청산리 대첩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과장이 좀 너무 많아요. 과장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청산리 대첩 뭐 사상자 수, 일본군 사상자 수 뭐 3,400명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3,500명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35,000명이라는 분도 있어요. 35,000명이면 이 당시에 만주에 출병한 일본군 다 죽여도 모질라요. 2만 명 정도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말한 1,200명 정도가 이제 되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군정서군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백야 김자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청산리 전투를 벌입니다. 이게 이제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던 화룡현 청산리예요. 지금 가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답사 많이 가는데 근데 전투지는 여긴 아니고요. 여긴 입구예요. 승첩기가 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계곡이 생겨요. 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계곡이 쭉 있다가 이렇게 넓어지는 곳이 생겨요. 이게 산 계곡이고
여기 정도에 저 비석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니까 넓은 공터가 나와요. 여기 직소택이라고 그러는데 일본군들이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딱 들어왔을 때 매복하고 있던 대한군정서군이 벌인 전투가 백운평 전투고 그게 저기예요. 저희가 이제 행정명이 청살리라서. 네. 일본군들이 왜 일리 그냥 들어왔느냐? 김자진이 왜 청살리를 선택을 했냐면 저 청살리가 대종교도들 집성촌이에요. 집성촌. 다 대종교도만 살아요. 그래서 미리 정보도 줘요. 일본군들이 와서 독립군 봤냐 물어보면 한참 전에 지나갔다고 얘기하라고. 예, 그리고 다 위장을 해요. 일본군들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운평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아주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청살리 전투가 큰 전가를 벌였는데 사실 이 전투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 뭐 홍범도다, 김자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독립운동가들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청살리 대첩에 승전을 거둘 수 있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한인들이에요. 한인들. 지금 무려 6일간 전투하는 거죠. 그렇죠? 이 6일간 사람인데 6일간 어떻게 굶어가면서 전투해요? 밥 먹어가면서 물 먹어가면서 전투해야 된다고 이걸 다 보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화룡현 일대 살고 있던 우리 한인들이에요. 무기 들여다 주고 밥 갖다 주고 그래서 사실은 한인들 노력이 가장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실 그분들 없었으면 청살리 대첩 승전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투지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여기 청살리. 예. 요거는 청살리 대첩 승전 기념 사진이라고 해요. 기념 사진 찍으셨대요. 여기 김자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김자진이라고 뒤에는 이제 대한군정서군이라고 그러고. 네. 어쨌든 청살리 대첩이 끝납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독립군들은 다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다 북만주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네. 북만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기 러시아 국경 지역으로 자유시 쪽으로. 그런데 자유시에 가서 러시아 백군들한테 크게 무장 해제를 당하면서 독립군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학살되는 사건의 발생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해요. 어쨌든 자유시 참변을 겪은 이후에 김자진은 다시 북만주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1922년에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1925년에 신민부라는 걸 조직을 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독립운동 뭐 배울 때 참의부, 정의기구, 신민부 3부 얘기 들어봤죠? 예, 거기서 신민부가 김자진이 만든 거예요. 참의부는 서간도 지역에 만든 독립운동 단체고 그다음 신민부는 북간도 지역이고요. 정의부는 서간도하고 북간도 지역에 걸쳐 있어요. 도대체 신민부라는 게 뭐냐? 학교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무슨 부서냐? 그런 건 아니고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독립운동 단체. 근데 왜 무슨 단 이렇게 하지 않고 부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북만주 지역에서 지금 우리는 국내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한인들은 북만주 지역에 많이 와서 살죠. 그 북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어떤 자치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간도는 참의부가 하는 거고 북간도는 신민부가 하는 거예요. 세금 걷어들이고요. 징병하고요. 이해됐습니까? 자치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단체를 우리가 삼부라고 하고 북만주 지역에 만들어졌던 단체를 우리가 신민부라고 합니다. 신민부. 자, 이건 자치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민부를 통괄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앙집행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복잡해졌어. 그죠? 네. 중앙집행위원장은 이 김혁이라고 하고 민사부 책임자는 최호라는 분이 하고요. 자, 김자진은 뭐를 한다? 군사부 책임을 맡습니다. 김자진은 만주에서 모든 활동을 할 때 군사부 책임을 맡아요. 그러니까 신민부라는 것이 김자진이 만든 건 아니고 북만주 지역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항일 투쟁을 벌이기 위해서 자치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뭐다? 신민부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서 김자진은 뭐를 맡는다? 군사부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군대 양성에 주력해요. 김자진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김자진은 계속해서 만주만 고집을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청을 한 적도 있어요. 상해 와서 독립운동을 해라. 근데 김자진은 거부해요. 만주를 고집해요. 또 하나는 만주에서 계속해서 항일투쟁을 벌이면서 또 다른 특징은 꼭 무력투쟁만 고집을 해요. 고집했다라기보다는 무력투쟁에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활동이나 교육활동 이런 부분도 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군사부 위원장 책임을 맡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관학교를 하나 또 만들어요. 우리 아까 그 대한군정서에서 만들었던 사관학교는 사관연성소라고 그랬죠? 네.
자, 요 시민부에서 만든 사관학교는 성동사관학교라고 합니다. 성동사관학교. 네. 저기서 500여 명의 군대를 양성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군사활동을 벌여요, 김자진은. 자, 그런데 요 신민부가 위기에 처합니다. 이렇게 북만주 쪽에서 열심히 자치활동을 하고 있었던 신민부에 큰 시련이 하나 닥치는데 일본 애들이 신민부 본부를 공격해요. 그래서 1927년에 중앙집행위원장이었던 김혁이라는 분을 신민부 본부에서 잡아가요, 일본 애들이. 잡아가면서 신민부 내에서 뭐라고 될까? 노선상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파로 나뉘어지는데 민정파, 중앙집행위원장을 일본 애들이 잡아갔으니까 좀 더 자치에 주력하자라는 입장인 거고, 군정파, 이분들은 잡아갔으니까 무장투쟁을 하자. 쉽게 말하면 기존의 자치활동을 열심히 하자라는 민정파라는 그룹이 하나가 생기고, 군사활동을 더 강화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민정파로 분리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김자진은 민정파에 속할까요? 군정파에 속할까요? 군정파겠지. 그렇죠. 왜? 군사부 책임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민부가 민정파고 군정파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됐는데 김자진은 요 신민부 군정파들을 이끌고 1929년 7월에 요 신민부를 개편해서 한족 총연합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좀 단체가 계속 나서 복잡한데 청산리 대첩 이후에 신민부를 조직을 했고요. 군사부 책임을 맡았어요. 그러다 이 신민부 군정파들을 이끌고 한족 총연합회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성격은 똑같아요. 신민부랑. 단체 이름만 바뀐 거예요. 민정활동하고 군정활동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아나키즘을 수용해요. 아나키즘. 김자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나키즘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나키즘 상당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학교에서 강의를 해도 학생들 잘 못 알아듣는. 어쨌든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김자진은 왜 갑자기 아나키즘을 수용을 했냐면 이거 이제 김자진 순국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192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러시아 혁명이 휩쓸면서 전 세계가 사회주의 물결을 휩쓸기 시작을 해요. 만주에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도 있고 민족주의 계열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독립운동 단체가 이념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단체가 있고 민족주의로 나뉘어져 있어요. 김자진은 당연히 민족주의죠. 그렇죠? 이념만 사회주의지 목표는 다 조국의 독립이에요. 색깔 갖고 보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물론 독립운동 하러 가신 분들도 많지만 일제 식민 지배를 피해서 생활인으로 만주에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독립운동 하러 가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한인들은 생활인으로서 만주 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신민분이 차미분이 정민분이 이런 자치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한테 세금도 걷어요. 정부니까. 이해됐습니까? 징병도 해요.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는 그런 걸 하진 않아요. 이념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만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가 인기가 많을까요? 사회주의 계열의 인기가 많을까요? 그렇죠. 이쪽이 훨씬 인기가 많아져요. 이건 인간으로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얘가 세져요. 그러면서 김자진은 이 사회주의에 대처할 만한 사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저분입니다. 김종진 선생이라고. 저번 강의할 때 김자진 집안 얘기할 때 김옥균, 김종진, 김우진 이렇게 했던 그 김종진 선생인데 저분이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예요. 무정부주의 동맹 대표도 하고 그래요. 대표적인 아나키스트인데 이분이 북만주 지역으로 옵니다. 사촌형 만나러 온 거예요. 김자진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 김종진 선생이 김자진한테 아나키즘을 소개를 합니다. 김자진은 계속해서 사회주의에 대처할 만한 이념을 찾고 있었는데 물어본 거죠. 도대체 아나키즘이라는 게 뭐냐?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사회주의를 대처할 만하냐? 이거보다 더 우수한 사상이냐? 김종진 선생님 당연히 더 우수하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나키즘을 수용을 합니다. 이 아나키즘을 바탕으로 해서 한족 총연합회를 만들어서 똑같아요. 시민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해요. 생활개선운동, 영농방법 개선,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지금 언제 만들어졌죠? 1929년 7월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 한족 총연합회를 만들어서 김자진은 정말 독립운동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족 총연합회가 자리를 잡아갈 쯤에 1930년 1월 24일, 음력으로 말하면 1929년 12월 25일. 네, 양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네, 이걸로 합시다. 네. 네. 순국을 합니다. 순국. 김자진의 순국 소식이 국내로 전해가 지는데 큰 충격에 휩싸여요. 만주 항일투쟁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분이에요. 그렇죠? 청산리대첩의 승전을 거두면서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가 죽었어요. 국내로 전해집니다. 근데 김자진이 순국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전해지는데 그게 바로 뭐다? 김자진을 암살한 사람이 누구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김자진을 암살한 사람이 누구다? 박상실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더 큰 충격을 줬어요. 김자진이 죽었다, 순국됐다는 그 사실보다 김자진을 암살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더 큰 충격을 줬어요. 박상실은 왜 김자진을 죽였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많은데 복잡한데 이게 순국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930년 1월 24일 날 암살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당시 대서특필들이 돼요. 김자진 암살 소식이 국내 신문에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동아일보가 보도했을 때는. 근데 계속 소식이 접해지면서 암살이 기정사실화가 됩니다. 자, 근데 저 박상실인 사람이 누구냐? 여기 써 있죠.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라고. 아까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 많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저 사회주의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인데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예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산하 단체로 고려공산 청년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박상실이라는 인물이 암살을 해요. 그래서 왜 암살을 했느냐? 이게 조금 논쟁이 있어요. 이해되신 거죠? 뭐 일본 애들한테 죽은 게 아니라 김자진이 여기서 뭐를 하고 있었느냐? 한족총연합회에서 뭐를 하고 있었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농 개선, 뭐 주민자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특히 김자진은 뭐에 가장 역점을 줬냐면 한인들의 경제적 이익. 우리 만주에 살고 우리 한인들은 그 벼농사를 짓잖아. 벼농사. 우리는 어디 가나 벼농사 짓죠. 예. 벼농사를 짓는데 이 벼농사를 짓면 벼를 이렇게 껍데기를 까는 걸 정미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까야 되는데 이 당시 북만주 지역의 정미소 대부분 중국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들 정미를 잘 안 도와줘요. 맡기면 금방 해주는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거 먼저 해주고 우리 거 막 일주일 미뤘다고 막 돈도 막 따따블로 받고 막 그래요. 김자진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족총연합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썼던 것이 정미에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자진이 운영했던 금성정미소라고 저게 해림시에 가면 있어요. 해림시 산시라는 곳에 가면 있는데 저기서 금성정미소라는 정미소를 차려서 우리 한인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 요거를 하고 있었는데 박상실이라는 사람이 위장 취업을 해요. 한참 동안. 근데 그날따라 이 정미소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에서 이렇게 고치고 있었는데 박상실이 뒤에 가서 권총으로 암살을 합니다. 또 김자진 대단해요. 총을 맞았는데 기록에 하면 50m를 추격했대. 총 3발을 맞고. 그러면서 50m를 추격하다가 순국을 하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아주 멋있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김자진은 1889년생이죠. 나만 외우는구나. 1889년생이죠. 40대 초죠. 그렇죠? 맞을 거예요. 계산 안 해봐도. 40대 초반이에요. 아직도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죽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을 남기고 순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면 김자진이 운영했던 금성 정미소를 복원해 놨어요. 만주에 가면 있어요. 순국 장소도 저렇게 돼 있고. 자, 왜 박상실은 김자진을 죽였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설은 이런 거예요. 지금 1930년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만주를 침략해요. 만주 사변을 일으킨다고. 그리고 만주국이라는 걸 세워. 이제 만주가 중국 땅이 아니라 이제 일본 영토로 편입이 돼요. 만주국이 설립되면서 만주를 침략을 해야 되는데 북만주 지역에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팽팽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력화시킨 다음에 만주를 침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얼빈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서 이런 계획을 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이나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원 하나를 매수를 해서 상대방 리더를 죽이면 서로 불신이 싹들 것이고 뭐 서로 총격전도 할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인물이 사회주의 계열의 박상실이라는 인물인 거예요. 즉 이런 거지. 이런 거죠. 박상실이라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소속의 박상실이 김자진을 암살한 건 맞아요. 팩트는 맞아요. 근데 이 박상실이 김자진을 암살하도록 뒤에서 사주한 거는 일본 제국주의가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가 박상실이라는 인물을 매수를 해서 김자진을 암살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자진은 순국을 합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박상실한테 초롱을 지어준 거는 일본 제국주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여기 가면 이렇게 김자진이 살았던 집하고 정묘사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이제 김자진 장례식 사진입니다. 장례식. 예. 교수님 좀 이상하죠? 아까 1930년 1월 24일 날 순국을 했는데 무슨 장례식은 3월 달에 합니까? 이게 북만주 지역이잖아요. 여긴 추워서 겨울에 장례를 지낼 수가 없어요. 안 파죠, 땅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에 장례를 못 지내요. 그래서 3월 달에 한 거예요.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요거는 백야 기념관이고 저거는 사당이고요. 요거는 홍성에 가면 동상 이렇게. 또 홍성이 배출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김자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김자진의 묘예요. 묘. 근데 홍성에 있지 않고 보령에 있어요. 이 김자진이 1930년에 순국하죠. 이렇게 따르던 분들이 이렇게 묘를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주 침략하죠. 그죠? 근데 일본 애들이 이 무덤 그냥 두겠어? 뭐 파헤치거나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따르던 분들이 이 김자진 묘를 북만주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 역발상을 해요.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국내로 옮긴다라고 생각해요. 일제강점의 국내로. 거꾸로 생각한 거지. 그래서 오스꾼 여사라고 김자진의 부인이십니다. 홍성에서 가요. 그래서 뼈만 추려요. 그래서 이렇게 박물장소로 위장을 해요. 그러니까 안에다가는 김자진의 뼈를 넣은 거고 위에다가 뭐 파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걸어오진 않았어요. 기차 타고 와요. 이렇게 했다가 근데 국내에다가 이렇게 봉부는 못 만들죠. 봉부는 못 만들고 평지로 만들었다가 광복이 되면서 봉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1957년에 오스꾼 여사가 죽으면서 그 아들 김두한이라고 알죠? 예, 그 김두한이 이상하게 보령에다가 묘를 써요. 그래서 지금 김자진의 묘는 보령에 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김자진이라는 인물은 이런 거죠. 부잣집이에요. 그러죠? 굳이 독립운동을 안 해도 되는 인물이에요. 조선이 일본한테 나라가 뺏긴 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던 관리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자기가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독립운동의 길로 가면서 만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를 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 이제 광복 70주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김자진뿐만 아니라 자기의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무장투쟁을 벌였던 독립운동을 벌였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식민지배를 극복하겠다는 그 역사 의식이 우리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거지 우리한테 그냥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삶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올바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복이란 단어하고 해방이란 단어가 있어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글로 쓸게요. 광복.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광복이란 말에는 능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능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해방이란 말에는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냐? 빛광자에 다시 복자 쓰는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돌려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벌여서 일본 제국지로부터 광복을 맞이했다라는 거고요. 해방이란 말은 우린 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전으로 끝나면서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안 들어갔다는 개념이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이 해방절이 아니라 뭐다? 광복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되게 쉬운데
노비 해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노비 해방. 노비 광복이라고 들어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는 광복이라는 의미를 써야 되는 거죠. 즉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항일투쟁을 통해서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근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꼭 주어진 것처럼 독립운동가들이 노력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가를 자꾸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독립운동을 폄하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거고 현재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광복 70주년이 넘어왔어요.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온 7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30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자꾸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식민지 시대가 발전의 시대였다, 축복의 시대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역사인식이에요. 역사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역사 복잡한데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밝은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사 인식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서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찾아오겠죠. 그럼 역사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능력을 갖추는 것, 올바른 사관을 갖는 것. 근데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는 과거에서 잘못된 교훈을 찾아오고 역사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김자진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그분들이 광복을 맞이했고 그분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마지막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김자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김자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